편안들 하셨습니까? 엊그저께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을 맞이해서 초하룻날 구룡사에서 법회를 했는데 그게 벌써 또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왔고 우리가 사바세계에 찾아온 거죠. 허락하지 않아도 인생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가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찾아온 것처럼 또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을까 싶네요. 늘 제 자신한테도 다잡아서 말하는 경책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심차게 일어나자. 하루를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살다가 저녁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면서 누우면서도 여한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지스님이 수인스님께 이번 우란분재일 영가 천도 49일 지장기도 입제하는 날 법문을 해주세요 하고 청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다른 포교당 가서 하면 되고, 이번에 통도사 주지스님이 바뀌었는데 내 앞에 주지했던 스님이 다시 주지가 되셨는데, 사실 소임자라는 게 힘든 직분이죠. 또 누구나 본사의 주지 소임은 할 수만 있다면 한번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큰 복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18회 전에 제가 벌써 12년 전에 했으니까 그 전에 주지하셨던 스님이 다시 주지소임을 맡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통도사 내려갔다 왔습니다. 다른 스님 같으면 축하한다는 말을 했을 건데 나는 위로하러 왔다 그랬어. 위로. 또 몇 년 동안 소임 보려면 대중도 많고 불자들도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지스님 첫 일성이 사실은 우란분재일 영가천도 49일 지장기도를 통도사에서 하게 된 배경을 보면 과거에도 뭐 기도는 했지만 또 12법당 가운데 명부전이 있고 응진전도 있고 뭐 다양한 법당이 통도사는 많이 모셔져 있지만 49일 동안 지장기도 하는 것은 제가 주지소임 볼 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매 제때마다 백중 때까지 스님들을 청해서 법문도 청법도 하고 그랬는데 주지스님이 저보고 제일 먼저 요청한다고 하면서 백중 전에 와서 한번 불자들에게 인연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
6월 21일 날이 월요일인데 저희 은사 스님 달의 기일이죠. 통도사에서 매년 모시고 있고 그래서 그 무렵시에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외국에서만 미국 같은 나라는요 4월 초파일도 이번 같으면 12일 날이 4월 초파일이 일요일 같이 이렇게 겹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4월 초파일 가장 가까운 일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법표를 하고 그렇게 해요. 평일에 법표는 거의 어려워.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잘 산다는 나라는 그만큼 더 여백의 여유가 없고 시간에 쫓기고 내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최소한 나와 가까운 인연을 맺은 영가들이 아직도 구천에 머무르고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부처님 불전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공양미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요즘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 있다네요. 어떤 정치인이 그래 세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공감되는 게 있던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른다네. 응? 이런 환경에 금수강산에 추나추동에 영역하고 그 6.25 전란을 겪고 격변기를 겪으면서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 나라에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선조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5천년 유구한 역사의 그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나라도 대한민국 백성뿐이에요. 또 하나는 뭐 일본이 지3 국가인데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식이라네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나 참 공감했어. 물론 일제 식민지 시대도 있었고 뭐 임진난도 있었고 그동안은 별별 일들이 많이 겪으면서 살기는 살았지만 참 어저께도 내가 저하고 친한 국회의원이 국방부 차관했던 분이 지역구에서 일부러 나 보고 싶다고 올라오면서 구룡사에 들려가지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그 시도 들려줬어. 일제 때 우리 선조가 우리 이때분들이 글을 하나 남겨놨는데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 한번 보세요. 미운 놈의 아들놈이 좋은 옷 입고 지게진 나를 보고 욕하고 가네. 욕하자니 내 입이 더러워지고 쳐주자니 우는 꼴이 보기도 싫다. 아따 그놈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나 팍 뛰어라. 코가 대이면 얼굴이 그냥 피자판만은 거기에 뭐 범벅 뛴다 그 말이겠지. 그런데 하여튼 여하튼 간에 꼭 그렇게까지 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그런 사태에 우습게 알아. 무시해.
그러는 한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끊임없이 부배랑으로 맞아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그 거사는 내가 7일날 국회 정각회 불자 모임에 법문을 해주기로 했는데 꼭 금요일날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또 그 글을 내가 그 시를 들려줬더니 그걸 또 적더라고요. 오늘은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복길이 어머니가 나한테 시를 하나 보내준 게 있어서 아침에 제가 메모를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복길이 어머니 알죠? 아주 신심 있는 불자인데 6월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시였어요. 시인은 61년생이니까 한 60 가까이 되신 분의 글이네요. 이거 다 우리 다 공유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도리어 이 시가 좋아 보였습니다.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랴.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라 할 거냐. 이런 시였어요. 좋죠? 이 시인에게도 고맙다고 이 글을 보내준 그 보현성 불자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탁자후에 공양미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듯 우리 가난한 시절에 지금은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지금은 소비량도 적을 뿐더러 다양한 음식 문화가 꽃피워져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땐 저는 껍보리밥도 먹어봤다. 껍보리.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했을 때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방앗간에서 방아 찍기 전에 그러면 그냥 벼로 말하면 벼씨처럼 있는 것을 학독에다가 넣고 득득 갈아서 아따 손 돌리는 저 보살님도 나이 좀 드셨나 아니면 촌 세대기가 모르는 게 많아. 근데 그건 밥을 2번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한번 쪄놓고 일단 한번 초벌 삶아놓고 그걸 냉장고 없고 전기 없던 시절이니까 소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우물 같은 데다 이렇게 그렇다 해도 물에다 푹 담그는 게 아니라 그 저온에다가 그걸 해놓고 밥을 다시 꺼내서 그걸 물 붓고 푹 삶으면 보리밥이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 그래서 여름내 보리밥만 먹다가 가을에 햇살밥이 나오면 어느 집인가 쌀밥을 하고 나면 온 동네가 그 밥 냄새로 진동했고 그리고 그 밥을 한술 떠서 입에다 넣으면 씹을 것도 없이 녹아버렸어. 참, 내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나만 가난한 게 아니고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릿고개에 공양미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조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게 아직도 사라들지 않고 있구나 해서 다른 법표 때보다 공양미가 많이 올라왔는 저 모습도 예사롭게 저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봄이 가고 난 다음에야 봄을 느끼고 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살이를 우리는 지금쯤은 느끼고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모아보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결코 늦지 않다네요. 우리는 수없는 다급생을 살아오면서 반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진하는데 알맞은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가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을 후학들에게는 일깨워 줄 것은 일깨워 주고 내가 무척 힘들고 어려운 경계를 극복한 것은 그들이 그런 시련을 겪지 않도록 미리 귀뜸해 주는 그런 것들도 서로가 중요한 인연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 머리칼이 7억까지 새까맣고 꽃다운 청춘이고 초년의 젊음을 지닌 젊은 청년일 때 그때 정진하기 좋은 때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라. 야명주소라는 새가 내일은 틀림없이 집을 지어서 내일 밤에는 편안하고 아늑한 곳에 머물 거라고 하면서도 평생 동안 집을 짓지 못하고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저녁마다를 겪으면서도 아침이면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칼이 검다는 얘기는 여기 우리 보살님들 중에서도 저기도 계시고 몇 분 보면은 참 염색을 않고 그 머리카락을 저도 상당히 머리도 수염도 눈썹도 많이 휘었습니다. 나는 무협지 영화에서나 신선노름하는 도교하는 사람들만 머리가 시고 눈썹이 시고 수염이 시는 줄 알았는데 출가한 우리들도 그렇게 나이에 비해서 미리 눈썹까지 시고 내가 얼마 전에는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먹은 스님한테 내 나이를 일깨워 드리면서 아직도 나를 청년인 줄 알아가지고 그렇게 대하길래 너 이제 내일 모레 70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뒤집어갖고 뭐라 12년 전에 통도사 주지를 했었는데 12년 후에는 나도 80이요 그랬어. 12년 후에는 금방 지나간 그 12년 한차 다가올 12년은 지나온 12년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나이 먹은 것만 생각하고 80 먹은 자기 나이만 생각하고 내는 아직도 30대 청년인 줄 알고 대하려다가 몸 마무새를 다시 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렇게 나이 많이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그분한테 고마운 생각도 듭디다. 그러니까 젊고 건강하고 부처님도 그러시잖아요. 젊음이요 건강이요 목숨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가냐. 젊음은 언제까지. 아까 그 시인의 이세라고 하는 시인의 그 내용에서도 아직 60도 안 됐던데 61년생이니까 60 안 됐어. 그리고 그 글을 근간에 쓴 시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100세 인생에서
절박하게 느끼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거기는 철이 빨리 들은 거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공유하려고 그것을 글로 만드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러니 어쨌든지 젊었을 때 공부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정진하기에, 기도하기에, 잘 살기에 알맞은 시기는 5개가 있는데 첫째가 머리도 까맣고 꽃다운 청춘일 때, 그 젊음을 지닌 나이일 때 공부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건강해서 질병이 떠났고 무엇이든지 잘 소화시키고 적당한 체온을 유지할 때 공부하라는 거예요. 저는 근간에 입맛이 별로 없어서 왜 그럴까 싶었더니 그 오곡밥이 여러 가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해주는 밥이 장기간 복용하기에는 난처합니다. 응? 그래가지고 인간에는 통도사에서 가마솥에 장작불로 밥한 끝에 나오는 누룽지를 통도사에서 올려보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아마 거의 한 달 이상 삼시세 때 국수 삶아주기 전에는 누룽지를 먹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고소하고 그래. 근데 그 누룽지가 좋은 거라며요. 탄수화물이 적고 무엇이 어떻고 또 한참 떠들어 쌌던데 몰라. 뭐 좋든 어쨌든 간에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무쇠라도 녹일 수 있는 젊음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질병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적당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을 때 공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고 탁발을 하거나 그 옛날 농경사회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삭 죽기도 논에 가서 많이 했죠. 이삭 죽기도 쉽고 연명하기가 쉬울 때 공부하라는 거예요. 뭐 천하 없어도 배고프고 어찌고 저찌고 기후 환경 풍토가 어그러져 가지고 쩔쩔맬 때는 지금 오늘 당장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 오늘 또 서울이 지금 29도 30도래요 섭씨 오늘 또. 아니 6월 초에 뭔 이런 수가 자꾸 생겨. 이미 30도 넘은 날이 여러 날 전에 아랫역에는 있었단 말이죠. 아일 때처럼.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비닐하우스까지 해놓고 좀 수확을 편안하게 걷어가지고 좀 돈을 좀 많쳐볼 농부들이 요즘은 말이요 비닐을 또 걷어내도 온도가 높아가지고 웃자라가지고 돈이 안 된다네. 좀 사다가 좀 자셔. 왜 이렇게들 인색해요? 근검 전략한 것하고 인색한 건 달라. 알았습니까? 좀 시장 좀 출입하세요. 네 번째는 사람들이 물의 기름처럼이 아니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고 융섭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연민심을 지닐 때, 아끼고 함께 할 때, 그 다음에 부드러운 눈빛을 지녔을 때, 그러니까 막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시기질도하고 겉무술도하고 보왕 삼매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아니라 좀 너그럽고 넉넉한 이들이 함께 살아갈 때 그때가 알맞은 시기다 그런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승가 공동체가 서로 화합하고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며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할 때가, 이럴 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가 하기에, 기도하기에, 잘 살기에 알맞은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절이 참 좋은 때라는 것, 시기라는 것, 우리는 복된 인생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아껴라 그랬어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도 되고, 제가 어저께 분당 장안사에 가서 법문을 하고 나서 우리 이번관 실장한테 카톡도 보내놓고 문자도 보내놨어. 인도 해변에서 있었던 말은 내가 말을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법당에서 들은 이들은 할 수 없지만 편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인도에 제가 82년도에 단수 여권 가지고 혼자 가서 순례를 할 때, 그때는 가이드북도 없던 시절이고 물을 사 먹을 물도 없던 시절이고 그렇습니다. 여행자들이 네팔에서 만났던 이들이 바라나시에서 내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휴양지에 장기간 있으려고 간다는 말도 했던 곳이라, 저도 한번 그곳을 가지해서 봄베이에서 배를 타니까 24시간 정도 해변가로 여객선이 육지가 보이는 지점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쭉 남쪽으로 내려가던데, 나중에는 닝림포체 사는 절에 갔다 올 때는 그곳에서 비행기 타니까 1시간이면 봄베이 오던데, 그걸 24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열차를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해변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300년 지배하는 동안에 휴양지 몇 곳을 정해놓은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 인도 여러 주 가운데 가장 작은 주이기도 하고, 바닷가가 간치스강에서 흐르는 물이, 히말라야에서 흐르는 물이 얼마나 많이 그 바다로 유입됐던지, 물이 일반 바닷물보다 훨씬 덜 짜고, 그리고 조개 껍질이 모래가 되어가지고 그 모래를 밟아보면 뽀도독 겨울 강원도 산에 눈 밟는 것 같고, 그 모래 백사장에서 일광욕을 하다가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면 비누칠해서 씻은 것처럼 저절로 그 모래가 다 떨어지고 끈적거리는 기운도 없고, 그렇게 좋은 곳인데 거기를 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휴양지는 못 들어갔어. 이유는 뭐냐? 이유는 누드촌이라네.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가고 그냥 왔는데,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또 쑥스럽고 대단히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정우 스님도 공중 대중 목욕탕 갈까요? 안 갈까요? 댕길까요? 안 댕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못 갔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후에 85년도, 83년도에도 사진전을 조계사에서 했지만 총무원에도 85년도에도 구룡사 소임 받기 전에 했습니다. 그때 조계사에서 법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법문하면서 인도에서 목격했던 경험을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대중들이 청년법회였는데 얼굴이 벌개지니까 나도 그 얼굴이 거울이 돼갖고 나조차 얼굴이 벌개졌다. 당황했어요. 근데 어저께 내가 그런 말을 이렇게 함축 있게 이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을 빼먹은 거예요. 정우 스님이 현장에서 주관적으로 현장을 목격하고 대중들한테 객관적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객관적으로 이 얘기를 해 주었는데 대중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정우 스님의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주관적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계산법이 복잡해졌다는 그 이야기를 어저께 빼먹었더라고요. 응?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스님도 때가 되면 밥 먹고 때가 되면 잠 자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행해지고 있는 대중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곳에도 스스럼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현장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는 남자끼리만 있는 해수욕장이라고 했으면 갔겠지.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다시 가가지고는 못 들어간 게 쑥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거기를 갔거든? 갔더니 세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진짜 모두가 다 그런 곳이고 그리고 물물 교환이 행해지는 곳이고 두 곳은 벗어도 그만 안 벗어도 그만 수영복을 입어도 그만 그냥 옷 전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 살이 두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그러던데 그것을 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그것을 본 것이 아니었을까. 도리어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쑥스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을 잘 제대로 가름해 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왜냐하면 벌써 어저께 법문한 것도 몇백 명이 접속해 가지고 유튜브에서 보고 있던데 오늘 또 초하루 법문 오늘 제가 본래는 열애사 법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주지 스님이 각성 스님이 내가 85년도에 가유동 구룡사 소임을 맡아서 온 날이 5월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만 35년 되는 날이니까 구룡사에서 법표를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를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나를 아껴야 상대도 아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안경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면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업은 멀리하라. 재앙막작하고 충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이 말씀이 모든 악은 지치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서 실천하라. 그 뜻을 스스로 헤아려서 살피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께서 모든 재불조사가 하신 말씀이다. 이런 가르침이죠. 나쁜 업을 멀리 해야 우리가 향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향내가 몸에 배고 생선가게 생선장수가 생선을 가까이 하다 보면 몸에 비린내가 배는 그 이치도 우리는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나쁜 짓을 멀리하고 착한 행동을 쌓아가면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잘 살면요 편안해. 두렵고 겁나고 무섭다는 생각은 왜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두렵고 겁나고 무섭다는 생각,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은 사람들이 그래, 정우 스님은 겁나는 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 나는 무섭다네. 정우 스님 무섭대.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어? 참 괜찮은 스님인데 3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꼭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근데 그 말을 다시 회전해서 느껴보면, 이제 지금 저 보살님이 그래, 어렵기는 하다네. 겁나고 무섭고 두렵지는 않은데 어렵기는 하다고 그러네. 그건 아고 어른이고 서로, 특히 말 잘 않는 자식은 말 잘하는 자식보다 어렵다 그러대. 두려운 게 아니고 겁나는 게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고. 그런데 상대가, 저는 불현듯 그런 생각 드네. 우리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이렇게 이를 잡는 거 보면 손바닥에다 놓고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손톱과 손톱 사이에서 먼 일을 내더라고요. 요즘은 없으니까 그럴 일도 안 하지만 손톱과 손톱, 일 안 놓으면 제일 겁나는 곳이, 왜냐하면 식물도 생각하는데 동물이 생각 않겠어. 이는 동물 아니야? 생물학적으로? 그러면 벌벌벌벌 떠는 건 손바닥 위에 놓인 게 아니고 손톱과 손톱 사이에 끼었을 때 벌벌벌벌벌벌 떨 것 같아요. 그래, 상대의 나약함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으로부터, 주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려면 근본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 도리를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아까 아침에 일어날 때는 게으름 피지 말고 저녁에 누울 때는 여한 없이 살았다는 것을 간직하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화엄경에도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라. 누구든지 선지식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순종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히 살 수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게 깃발이 흔들려, 마음이 흔들려, 바람이 흔들려. 마땅히 알아라. 이런 사람들은 광대 무변한 이익을 얻으리니 보리수 아래 앉으사 유없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편안함을 보리수하에 앉은 그 뙤약볕에 우리 저희 마당에도요. 우리 저 종각 저 서점 거기에 이렇게 의자를 놓고 탁자를 하나 놓고 거기다가 또 뭣도 하나 이렇게 일산도 하나 이렇게 받쳐 놓았는데 가끔 제가 밖에 나갔다 아니면 마당에 나왔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물 먹으러 들어오고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스스럼없이 저 집 화장실 들락거리듯이 냉장고에 문 열고 물 꺼내 먹듯이 그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이 언제부터인가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그 모습들이 기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 중에는 여기도 우리 유치원에도 한 120명 또 여기 바로 앞에 어린이집에 저 길 건너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여기 와서 놀 때 보면 요즘은 합장하는 게 아이고 어떤 당하고는 그 사람하고 무관하지 뭐 상관없지 뭐 그 사람이 그런 거지 당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저께 온 국회의원은 그 당 국회의원인데 당은 미워하지 마세요. 응? 그런데 차라리 가지를 말든지 갔으면 공자님께도 그런 말씀하셨어. 공자님 말씀에 왕릉에 가면 왕릉에 여기 우리도 이 주변에 능 많지요. 능에 가면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걸 능직이라고 그래. 능직이 능을 지키느니. 그런데 공자님은 그곳에 가면 능지기에게 꼭 물었다 그래. 그러면 거기만 가서 물었겠어요? 어디든지 가면 전문가가 있는 곳에 가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가름해가지고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모습이. 그러면 아니 합장했다고 해서 기독교 믿더니가 불자되는 거 아니잖아요. 합장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 것을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합장하면 지옥 가나? 나는 자격 없다고 딱 제 수첩에다는 적어놨어요. 그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결코 바람직한 인생들이 아니여. 가까이 할 일이 아니여. 또 여기도 뭐 근이하고 가까운 이 있어? 나는 지금 당 얘기한 거 아니여. 어떤 사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 돼. 아니 우리 뭐 교회에서 결혼식 한다고 해서 만일에 그 전에 가면 그쪽에서 주례 보시는 분이 기도합시다 하면 우리도 지그시 눈 감고 손 자수득이 모으고 이렇게 해줬다. 편안하대. 누구든지 가르침에 순종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광대무변한 이익을 얻을 것이니까 깨달음을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인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하지요.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생각이나 그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뒤에 쑥쑥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우리 석양에 그 종각하고 그 서점 건물이 그늘을 차단막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거기 가면 더워도 덜 덥더라고요. 시원하고 앉아 있어서
아이들 노는 모습도 보는 것처럼 우리 구룡사에서도 어쩌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전혀 조건을 드러내지 않고 살지만 그 아이들은 훗날 쑥쑥 자라서 우리 구룡사에도 유치원이 근 3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30대 초기에 우리 유치원 다니던 그 어린아이들이 벌써 성장해갖고 또 아이를 낳은 부모가 되어가지고 스님 저 누구예요? 스님 요 녀석 이번에 유치원에 들어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을 보면 참 인연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볼 수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토마스 캠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만일 내가 살아있다면 결코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말쯤 되면 또 이제 곧 우람분제일 또 무량수전 가보면 얼마나 많은 영가들이 그곳에 모셔져 있습니까? 그분들의 위패를 법당 안에 모시고 기도를 하고 또 살아오는 시간 속에서 맺었던 그 인연 가운데 아쉽고 또 그립고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위패를 해가지고 49일간 지장기도를 하고자 하고 제사를 지내드리고 매달 지장제일에 3일 기도해가지고 그런 인연들을 맺는 것은 아마 그분들이 뒤에 남겨진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목이 부족해서 시력이 약해서 눈의 시력도 약하고 지혜의 시력도 약하고 천상인간의 시력도 약하고 이치의 눈의 시력도 약하고 깨달음의 눈의 시력도 약해서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설마 우리하고 깊은 인연을 맺은 부모 형제 처자권속 나와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아직도 떠돌아다닌다는 생각 때문에 천도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은 분명히 있어. 우리는 윤회하고 있고 왕생극락해가지고 이고등락하고 그런 것은 다 확연하게 가지고 있지만 딱 집어서 지금 우리가 맞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맞바라 봐도 우리가 보이는 시각적인 지점은 몇 %나 될까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몇 프로나 보여 정우 스님?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금 안경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지금 오늘은 안경을 다초점 안경을 들고 온 게 아니고 돋보기를 들고 와 나왔어. 돋보기. 지금 메모한 것을 좀 이렇게 읽어드려야 될 때가 있어서 했는데 그런데 이 돋보기는 먼데 건 또 지금 이 눈만 못하다. 그러니까 벗은 것은 여러분들을 보기 위함이요. 쓴 것은 글을 메모한 것을 들려드리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때 아까 그 시인의 말처럼 가장 가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은 나는 누군가를 얼마나 기억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해왔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또
뭐 약창제도 하셔야 되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아음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흘러간 과거를 쥐쫓지도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목마라 하지도 말고 오늘 잘 살도록 서로 노력하고 서로 탁마하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인연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